네, 다음 발표자는 원래는 저희 이 자료집에는 건국대 손영홍 선생님이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개인 일정으로 조금 좀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아대 조영렬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제가 아까 우리 원장한테 큰 소리를 쳤거든요. 사실 30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표자들이 시간을 많이 쓴 건 아닌데 우리 조영렬 선생님은 20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렬 선생님은 제 또 후배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후배이기도 하고 지금 동아대에 있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렬입니다. 20분 해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문 길지 않아서요. 중간중간 좀 건너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시대 역사인식이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사인식이 독점된 상황에서 역사학자 강만길이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 연구를 고민한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사학계의 연구 상황을 반영하듯 분단시대 역사인식은 조선 후기 대한제국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식민 시기를 다룬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편뿐이었습니다. 이 글은 국민국가 수립과정, 통일민족국가 수립과정이라는 딱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7년 8월 1, 2일에 걸쳐 열린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아세아 문제연구회에 게재되었습니다. 1978년 1월이죠. 그래서 분단시대 역사인식에 실린 논고 중에 작성 시기가 가장 늦었고 강만길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출발점에 있는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강만길은 이 논지를 발전시켜서 1982년에 독립운동 과정의 민족국가 건설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화주의의 정착화 과정, 좌익 노선의 민족국가 건설론, 우익 노선의 민족국가 건설론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글은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모은 한국민족운동사론에 재수록되었습니다. 77년부터 85년까지 이어진 좀 강만길의 연구, 아마 한국사학계에서 국가건설론 최초로 다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만길은 전체 독립운동 과정을 통해서 그 민족국가 건설론이 3.1운동을 계기로 한 공화주의 국가건설론에서 처음으로 일치했고 이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크게 차이점을 드러내었으나 30년대 후반기 이후 광복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합일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체 독립운동 전선에 확대되어 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국가건설론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해방 직후까지 이어서 국가건설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강만길의 연구 관점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제 말기의 경우에는 좀 거의 전적으로 소용되었지 않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 노력이라든지 삼균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정의 의미 등등이 이미 40년 전에 제시되었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태동이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아마 아니었을까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좀 비슷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그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경과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있지 않나.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국제정세 변동의 영향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사 연구가 기본적으로 일국사, 지형을 중심으로 하지만 세계사의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만 이 시기를 전공한 연구자분들께서 해외 자료를 엄청나게 발굴하면서 국제적 행위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 미친 영향들이 좀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만길 선생님이 민족사를 발전시키고자 한 이제 분투, 그 안에서의 내부의 역량에 집중했다면은 역사 연구의 심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계기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년 발표된 지수거래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정세 문제가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 국제정세 인식을 그대로 남의 것을 베껴온다든지 인용한다든지 그런 점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좀 3.1운동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선후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상해 임시정부운동과 만주 독립군 투쟁 등을 첫 번째 고조기의 운동이란 지칭하면서 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일련의 연속적 사건이자 운동으로 봐야 된다는 세계사의 영향이라는 문제를 좀 제기했고, 저도 그 연구를 보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서 세계적 정세 변동이라든지 제국주의 질서의 변화가 미친 영향은 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대전이라는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 이에 따라 민족해방 이후의 전망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정세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1차 세계대전 기기에 보양되지만 2차 대전 기기에도 크게 나타나면서 뒤에 이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이제 언급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세계대전 활용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등장한 일제 패방 이후 정치체에 대한 구상,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들을 가지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글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의 좀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고민이 완성되지 않았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좀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20년대 초부터 워싱턴 회의와 극동 피압방 민족회의 등을 목격하면서 국제정세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30년대에도 미일 개전설과 넘어가겠습니다. 중국혁명의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일제 패망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세계대전의 국면에서 민족해방 세력이 공통적으로 좌우연합의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에 의해 찬동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기라는 급박한 변동 국면을 고려한다면 다음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가설을 실론적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구상 안에 이제 진영적,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이 이 시기에 그 국가 구상 이면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1차 대전기에 약소민족들이 비록 무위로 돌아갔으나 민족 자결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좇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2차 대전기에는 연합국의 국제정세 인식 틀이 약소민족들에게 공유되었고, 이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 등 정치체 내용보다 어떠한 국제관계 이해 가운데 조선을 대체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구상을 검토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직전 통합과 일치로 나갔던 국가 구상이 불과 1, 2년 사이에 대립하게 되는 것도 조선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좀 서로 다른 기대 같은 것들이 배경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국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 현존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립될 국가가 개혁과 혁명의 주체로 지칭되는 경우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건설론이 새로 만들어질 신국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신국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국가가 아래로부터 인민에 의해 건설된다기보다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국가건설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인민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강령 가운데 국가와 인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대전기 활동화 방안 모색과 공화국 지향의 확립입니다. 광복 직전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국외의 경우에는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안의 조선독립동맹, 미주 한인운동, 제소 무장세력군과 국내 경성콩그룹 등 사회주의 비밀결사, 그다음에 학생운동 청년으로부터 비롯된 소규모 비밀결사, 건국동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세계대전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점이고, 중일전쟁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 패망에 대한 조선 민중의 확신도 갈수록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비밀결사 참가자들도 연합국 각국과 독립 및 건국 과정을 연결시키면서 그들의 원조와 협력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 시기 규정으로 표면화되는데요. 결정적 시기는 소일 개전, 그 다음 미일 개전으로 조성되는 혁명적 정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해외 무장부대와 후방 교란을 하던 국내의 대중투쟁 역량이 결합해서 한꺼번에 폭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전술 등등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민족통일전선이 바로 이러한
공감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중일전쟁 시기부터 이제 결정적 시기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적 추세가 대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대의선전 성명서를 통해서 독립의 최후의 기회, 그 다음에 동아미 세계 제조 기운, 국제정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독립 쟁취의 의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청년진주공작대 기관지 한국청년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41년에 걸쳐서 일본의 국력은 점차 소진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참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민족해방 등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 뒤에 내용은 잠깐 생략하고 그래서 그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경성공그룹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이제 후방교란이라든지 무장동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99쪽 아래쪽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세력이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상황을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일제 패망을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일제 패망과 함께 조선 독립 이후의 정치체를 선거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종의 데이즈 공화국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년부터 임시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국의 구성을 바탕으로 한 건국 방안을 모색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생각입니다. 30년대 후반까지도 이제 원산그룹 내에서의 소비에트 노선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경성공그룹도 인민정부 수립과 소비에트 설치란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다 공화국의 수립을 기본적으로 지향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국가 구상 자체가 아예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세계대전의 흐름과 접촉하면서 해방 이후 공화국 지향을 좀 드러내는 경우들이 뚜렷해지지 않았을까. 특히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단파방송 등등이 또 한편으로 미친 영향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송진호, 안재홍 등등이 해방 직후에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민족국가 건설 지향을 드러내는 것들도 이러한 일제 말기 흐름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쪽 아래, 맨 아래 단락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될 정치체로서 공화국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점은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 19년 3.1운동 이후에 공화주의의 흐름들은 분명히 만들어지는데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국면은 제2차 세계대전기가 아닐까. 그래서 해방이 가까워지는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터져나왔었던 국가구상들이 공화국이고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대체적으로는 선거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한 데이제 공화국으로 확립되어 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던 독립운동 세력들,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되 또 한편으로 국가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대전과 연관지어서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진영적, 지정학적 국제정세 이해와 독립국가의 국제적 지위 인식 문제인데요. 이제 그 결정적 계기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토지 문제에 대한 지향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장차 만들어진 독립국가를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떠한 관계로 상정하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세계 속에서 독립된 조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선을 국제관계 가운데 어떻게 배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2차 대전을 바라보는 기본 구도는 민주세력 대 파시즘 세력의 대결이었는데 이 점은 세계대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세력이랑 거의 동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축국 대 반추축국의 대립 가운데 결국 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가 패배하게 되면 아시아의 동맹국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면서 조선 독립의 구체적인 전망을 세워갔던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서구 열강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들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1941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제2차 대전의 연합국들에 대해서 제국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점차 제2차 세계대전 국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연합국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면서 그래서 42년 이후에는 파시스트 반동부자의 침략에 맞서는 방어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을 구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방에 함께 힘을 실어야 된다는 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듯 좀 연합국에 대한 좀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은 연합국 진영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고, 또한 세계대전 과정에서 반추축국의 승리에 1차적으로 명운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리 외교라든지 독립 이후를 대비하는 활동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나타나는 내부의 분열, 연합국이라고 하는 진영 안에 또 하나의 진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4년, 45년 무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소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민하는 측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민중층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건설을 이끌고 있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도 이 안에서의 자본주의대 사회주의 진영대 자본주의 진영으로의 구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101쪽 맨 아래쪽인데요. 경성공그룹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이래 이제 침략 전쟁으로 자본주의 모순을 타개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모순 근본적으로 해결한 소련 등 혁명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는 인식을 39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40년대 초까지도 파시즘 국가인 독일, 일본과 102쪽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차별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는데 44년 무렵쯤이 되면은 김태준이 2차 대전을 반민주 파시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좀 뒤늦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련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련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소련과 독일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폴란드 분할 점령을 소련 평화 외교의 성과, 그 다음에 소련의 약소국 합병을 약소국 부르주아의 토벌을 위한 혁명전의 일환으로 좀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성공군과 반대 위치에서 이승만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일종의 세계 지정학적 구도 하에서 미국의 그 역할들을 주문하게 되고,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있었던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또 반소 반공의 입장 하에서 어떻게든 그 소련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뭐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전후해서 반소 반공 노선을 더욱 분명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부 및 미 공화당 내부 일부의 지지를 좀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2차 대전을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구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소련은 후자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반소 반공 인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이범석도 실제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들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국제정세 인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잠재된 민주전형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쟁이 끝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분쟁이 한반도 안에서 재현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런 좀 진영적 사고와 함께 지정학적 인식이 민족해방운동 세력에서도 종종 확인이 되는데, 결국은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그 지리적인 위치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안에서 놓고 보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중국 내 민족해방운동 세력 가운데 이러한 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한국 청년의 지면에서는 일단은 중국인 필자들이 공동 항전을 주장하면서 지리적 역사적 관계를 검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조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의 용광로였다면 한국은 이 용광로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상품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한중 두 나라가 문화의 창조자와 전파자의 역할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현재 동아시아 강민족 국가의 문화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두 나라는 이와 입술처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삼국 관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만약 어느 한 나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는 반드시 유해를 처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한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한반도에 존속하게 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삼국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나라 간의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추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위협을 좀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논리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순방치안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 세 나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조선의 독립만이 지역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권회복운동기부터 존재했던 정림론의 연장인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 1943년 시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사 쪽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원봉이 제기한 내용들은 당시 이제 공동관리론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언론의 발표를 비판하고 미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들, 그래서 장개석의 권위까지 이용한 방식으로 성명이 발표되어 있었는데, 조선 문제가 태평양 문제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태평양 문제라는 표현도 역시 미국과 관련된 것이라 판단되는데, 과거의 원동 문제, 극동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로써 이제 태평양 문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즉각적인 완전 독립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래서 조선은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보증하는 그런 가늠자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김구와 김규식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중국 전선에서 등장하는 지정학적 이해가 주로 중국, 일본, 한국 거기에 러시아 정도를 추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은,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좀 세계를 일종의 이념 대결의 형태로 조망하면서 반소를 골자로 하는 지정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이 반공전선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러시아 제국주의 패권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얄타 미락서를 제기했던 그런 이제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됐던 만큼 민족해방운동 내에서도 조선의 위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려는 시도들은 국제정세 분석 과정 속에서 계속 등장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영적인 그리고 지정학적 사고가 작동하면서 독립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 제기된 균형자 인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의 인식이 이들의 국제정세 인식에도 투영되거나 독립국가가 특정 진영이나 지정학 구도 내 일원으로 좀 상정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독립국가가 독자적인 행위 주체로서 상정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에 실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20분 대쪽생이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적 개혁혁명의 주체로서 독립국가 인식과 인민의 역할 부분인데요. 예, 국가 구상에 있어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라는 좀 고민입니다. 우선 이 105 쪽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의 강령,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의 강령 등등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건국강령에서도 사실 여기 105쪽 중간에 나오듯이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법제적으로 보호할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강령의 경우에서도 보선에 의해서 민주정권을 건립하고 국민 인권 존중의 사회제도를 실현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건국동맹 강령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일전선을 통해서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이거해서 노동대중의 해방에 치중하겠다라고 독립국가 건설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족혁명당 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105쪽 아랫부분입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국가 구상 차원에서 인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 충실히 제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민이 참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거라는 문제로 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에 대한 인민의 역할은 공화국의 선거로 일단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식들이 2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조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 7호라고 하는 이제 조선공산당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 노동자 농민의 생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담으면서 민족해방운동의 목표가 인민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36년 발간된 민족혁명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자주적 건설에 의한 독립국가를 지향하면서 이 시기에는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광범한 직접 생산자의 정치적 재운동이 절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제2차 대전기에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독립국가의 수립을 염두에 두면서 공화국을 개혁혁명의 실행 주체로 점차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외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국가건설운동을 주도하고 국내의 경우 전시통제 가운데 비밀결사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인민전선운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파구를 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인민이 참여하는 대중운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성숙되기 어려운 이제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설계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민족해방운동 주체들이 이 세계 정세를 활용해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국가 건설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이제 과도국가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진우의 과도국가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 급격한 시기에 빨리 국가를 수립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자 하는 계획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7쪽 마지막 단락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국면을 활용한 독립은 35년의 식민 지배를 겪은 조선민족에게 이제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2차 대전의 시공간을 경유하면서 독립국가 구상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45년 이후 국제정세 변동에 조선의 정치 주체들이 좌우되게 되는 것도, 또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혁혁명을 구상하며 인민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도 전쟁기 민족해방운동의 인식과 경험이라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만들어놓은 기회,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만들어놓은 영향, 물절 함께 봐야 되는데, 통일전선적 국가 구상이 세계대전이 이제 제공한 기회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국가 역할이 본격화되고 분단과 냉전의 시기가 열리게 된다는 것들을 어떻게 좀 아울러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도영렬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그 성균관대 김영진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네, 수배받은 김영진입니다. 네. 네, 오늘 이 김준혁 선생님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조영렬 선생님 이번 발표는 일제 말기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의 통일전선적 국가구상을 당대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인민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이전부터 일제 지식인들의 국제정세 인식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결과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국가구상 이면에 진영적,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일제 말기 국가구상이 좌우연합의 공화국으로 수렴되었지만 이들 사이 국제정세 인식의 차이가 국가건설론의 분화 가능성을 내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의 국가구상에 인민들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부분도 새로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발표자는 국제정세를 활용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일제 패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과 구분되는 일제 말기의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시아의 발판, 동양의 발판 등의 표현이 나왔었던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유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과 일제 말기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 변화, 그리고 이 시기 국가건설론과 국제정세가 좀 연결되는데 좀 더 분명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구상에서 이제 인민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자가 가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98쪽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보면 변화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국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이나,
국가의 성격은 인민의 역할을 어떻게 열어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서술이 있습니다. 이는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국가 구상에서 인민의 위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인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가능성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발표에서 실력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요. 근래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화정과 민주정이 그 발생 시점에서 사실 상호 대립적이었던 연구가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공화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은 고정불변한 정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말기 통일전선적 공화국이라는 국가 구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게 어떤 정치 운영 원리를 강조하는 정체인지 역사적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3.1운동 전후로 해서 이제 왕정에 대한 복격에 대한 이제 반대로서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맥락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 시기에서 또 어떤 변화들 혹은 어떤 내포와 외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민족해방운동 세력 국가구상에 인민의 위치가 이제 객체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이제 조영 선생님 발표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고려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대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운영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개념적인 한계들 혹은 개념적 공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좀 추가된다면 이제 좌우연합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구상으로서 하나 이렇게 수렴되었다고 하는 이런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는 정치 원리에 대한 합의인 건지 아니면 동일한 용어에 대한 일종의 동상 용어가 같은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과감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은 아니지만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 국가 구상으로서의 공화정의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그렇다면 이 공화정이라는 게 갖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일제 말기의 공화정이라는 문제랑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건설 과정에서의 이제 대립이나 분열 맥락에서 실제로 이 공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남아 있고 혹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말씀을 듣고 1번만 써야 되겠구나 앞으로 2번은 못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1번만 써야겠다는 건 국제정세 인식 부분을 확대시켜서 논문으로 만들고 공화국 구상은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사실 어떤 식으로 워낙 짧은 글들이라서요. 강령이나 나온 설명들이요. 그래서 이념 체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일단 맞춰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지정학적 인식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주로 이제 그 우호적인 연합국들 그 내부에서 그들의 인식이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에게 같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측면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군부의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승만 중심의 인식이 일체화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피아방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이제 한국인들 안에서의 인식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러일 전쟁기까지 형성되어 왔었던 국내에서 공럭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인종 연대론이라든지 그런 것들과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지정학적 구도가 경쟁적으로 나타났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 체제 차원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이제 국제적 인식과 좀 동일시되는 모습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20세기 초반까지와는
다르게 이념적인 대립이 지정학적 대립과 함께 결합되는 양상까지도 좀 고려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이들의 그런 지정학적 구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그 국가구상 논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 20년대 30년대 국가구상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여러 이야기들 막 나오고 그리고 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 많고 근데 해방 이후에 바로 해방 직전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국가구상 방식이 수렴되고 그다음에는 대체로는 대의제를 지향하는 일종의 봉화제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렴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해야 되는 절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깔려있대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는 연합국대 추축국가의 대립 구도 하에서 일종의 소련과 미국이 합의하는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결집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국민국가의 시대라고 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났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아주 단순한 문제이시고요. 근데 그 20년대 30년대 아까 제가 민족혁명당 사례를 들었었는데 민족혁명당 되게 그 시기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제를 추진하지만 의회제 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의회를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내용들이 꽤 나오는데 사실 해방 전국으로 가거나 해방 직전에 가게 되면은 워낙 이제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거의 다 이제 누락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서라고 하기보다는 해방 직전의 시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국가를 선포해야 되는 그리고 국가를 수립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국가 수립의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그 시기가 취해지고 있는 정세 영향이라든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항상 오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부의 마지막 발표자들, 마지막 발표자들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시간을 좀 끌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실 앞에 발표자분들도 사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반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발표를 한 조영렬 선생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영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